본격적으로 현안에 좀 들어가 보면 참 북한의 여러 가지 입장 그다음에 관련 뉴스 궁금한 게 네. 많아요. 네. 저희는 단편적으로 음. 스테이트 뉴스만 보다 보니까 음. 속내 이런 것들이 궁금한 상황인데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네. 부부장이 유엔 안보리가 북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단독 안건으로 회의한 거 네. 이런 모습을 두고 음. 이거 유엔 헌장 정신에 대한 모독이다 음.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 네. 어떻게 좀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우주 조약에 따라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모든 국가들의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주권적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주에 평화적 대한 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왜 북한만 이렇게 제재를 하느냐 이거에 대한 일차적인 불만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유엔에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하는 것에서 제재를 하는 것은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에 대해서 유엔에서 그렇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엔 결의 위반인 거죠. 그래서 유엔은 유엔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의안을 통해 가지고 그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제재를 취하는 조치를 취할 거라고 봅니다. 네. 북한은 그 결의 자체가 부당하다고 인정하지 않고 왜 모든 나라들은 다 인공위성 발사를 하는데 왜 차별하냐?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유엔에 대해서 북한은 반발을 하는 것은 예상된 수순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김여정이 그 유엔 정신 위반이다 이런 또 용어를 사용하고 네. 물론 이제 북한도 유엔 회원국입니다. 그렇죠. 우리와 동시에 유엔 가입했으니까요. 네. 근데 조금 다른 의도도 읽혀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유엔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지금 비상임 이사국에 진출한 것들을 진출이 앞두고 됐죠. 네. 바로 이제 며칠 전에 김여정이 그런 담화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김여정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진출하면은 미국이라든가 일본에서도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라든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유엔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유엔에서 한미일이 지금 안보리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물론 내년. 전에도 그런 적이 한 번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두 번째인데 그러면 네. 한미일이 유엔에서 공조를 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어떤 압박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 물론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하고 나서 미국과 일본에서 나온 반응이긴 합니다만은 네. 북한도 이런 것들을 이런 일정을 예측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유엔의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유엔이 부당하게 어떤 공정하지 않게 이렇게 네.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북한이 어떤 선수를 친 포석을 놓는 건가요? 거다. 포석을 놓으면서 앞으로 이제 유엔과 관련한 네. 한미일 공조 체제에 대해서 북한이 아하. 대응을 하려고 지금 김여정이 그런 발언을 한 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이 비상임 이사국에 네. 우리가 이제 선출이 됐다는 소식. 그러니까 그 어차피 우리가 이제 단독 입후보했으니까 네. 뭐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었고 그걸 앞두고 김여정 부부장의 유엔 헌장 정신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네. 견제성 발언이 나온 거다. 그러면은 이게 유엔 안보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 공조, 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춘 반응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상임 이사국은 중국과 러시아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한미일 공조가 더 이제 강화가 되는 그런 요인이 될까요? 근데 뭐 안보리에서는 이 안보리의 개혁의 대상이라고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리에 15개 국가가 있는데 네. 그중에 5개 상임 이사국이 있고 그렇죠. 10개 비상임 이사국이 있습니다. 근데 네. 안보리에서 뭘 결정하더라도 이 안 5개 되죠. 상임 이사국 중에서 네.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개 상임 이사국이 다 찬성하고 그다음에 5개 상임 이사국을 포함한 9개. 9개 네. 국가가 찬성을 해야지 안보리 결의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중국이라든가 러시아하고 이렇게 대척점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가 한미일 공조를 안보리에서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중국 러시아도 또 맞설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많이 진영 대결 구도 동북아에서 진영 대결 구도가 형성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국익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보리에서도 진영 대결 구도가 조금 더 분명해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안보리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의식이 다시 또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진영 대결, 그렇죠. 냉전 구도로 가는 그렇죠. 안보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사실상 유엔 안보리 개혁, 유엔 개혁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들이 네. 유엔 안보리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유엔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유엔 개혁에 대한 논의 핵심적인 게 이제 안보리에서 민주성 문제 이런 겁니다. 근데 5개 국가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민주적으로. 민주적이지 않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안보리가 태생적으로 그렇게 출범을 했기 때문에 네. 안보리 상임의사국 구조 자체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제기됐던 게 어떤 거였냐면 안보리 상임의사국 숫자를 늘리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네. 근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늘리자는 안 중에 가장 유력하게 많이 제기됐던 거는 5개 상임이사국에다가 4개 국가를 더 늘리자는 거죠. 일본, 인도, 브라질, 그다음에 독일 이렇게 4개 국가를 추가로 하자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4개 국가와 좋은 관계가 아닌 그 이웃 국가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가 반대하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 독일 같은 경우는 뭐 프랑스가 반대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국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한 것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개혁안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우리는 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유엔 안보리의 개혁에 대해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이제 유엔에서 한미일이 안보리 그 비상임 미국은 상임이사국이고 네, 안보리에 들어간 거죠? 네, 한미일이 지금 안보리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미일 공조가 되면은 일본은 이걸 편성을 해가지고 일본 자체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네. 그런 어떤 적극적인 어떤 기회로 활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유엔 내부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이 갈리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엔이 이제 막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진영 대일 구도 속에 논란이 불러일으키게 된다면은 네. 다시 한번 또 현재 이제 뭐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또 이 적도 이남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역할들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엔 네. 개혁에 대한 논의가 또 조만간에 어떤 다시 불을 붙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한미일 공조로 좀 얻고 싶은 게 또 하나 좀 보이는 셈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사국 진출.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해가지고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지 않고 일본에 다 갖다 주는 그런 경향들이 계속 지금 보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직까지 이게 수면으로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본은 절호의 기회일 거다. 이렇게 그동안 한국이 일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에 진출한 것에서 반대했는데 네. 일본은 이제 지금과 같은 한일 관계 지금 흐름을 같으면은 편성해가지고 다 해줄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일본은. 그래서 이제 물론 아직까지 말씀드렸듯이 네. 수면으로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집중 한번 네. 하면서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김정은 위원장,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사 부문 공개 활동 빈도가 네. 부쩍 늘어났다. 그러니까 5월까지 보면은 13회다. 네. 그러니까 2020년 통틀어서 6번, 2021년 7번이었는데 5월까지밖에 안 되는 시점에서 벌써 이제 2배가 넘었다. 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움직임은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국제연구기관에서는 늘 주목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통일연구원에서 나온 거죠. 네. 네. 그래서 통일연구원에서는 뭐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물들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통계는 항상 네. 통계에 어떤 숨어 있는 점들을 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숨어 있는 것 좀 알려주세요. 숨어 있는 거요. 우선은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부분 활동이 늘었다고 했는데 올해 몇 번이라고 그랬죠? 13번. 네, 5월까지. 네. 그러면은 작년보다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네. 6회밖에 안 됐다. 네. 그런데 그 전보다 아마 뭐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네. 2010년, 11년부터 해서 2018, 19, 20 뭐 이때는 또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적 군사 활동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2014년에 50회가 있었네요. 그렇나요? 비교할 수 없이 많잖아요. 그렇네요. 그 이후에도 한번 보세요. 그 이후에도 또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예, 2018년, 19년 이때도 더 많지 않나요? 19년, 20년 2019년 23회.
그렇죠. 예. 2018년에는 3회. 그렇죠. 그때 남북대화 분위기가 그렇죠. 있었다. 맞습니다. 2018년에는 남북대화와 그다음에 북미대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군사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또 확 늘잖아요. 그렇네요. 그거는 하노이 그렇죠. 이른바 노딜. 맞습니다. 예, 예. 하노이 2019년 2월 말 하노이 노딜 이후에 또 김정인 군사적인. 위원장은 또 군사활동을 또 늘리고요. 그래서 그때 군사활동하는 거 보면은 네. 집중적으로 새로운 무기체계들을 막 개발해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KN-23, KN-24, KN-25라고 예. 우리가 이름 붙여진 건데 뭐 600mm 대구경 방사포.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북한에 한 200mm 이 대구경 포 방사포만 하더라도 위협하는 이게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위협하는 거였는데 이게 지금 네. 구경을 600mm로 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정거리가 600km까지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한국판 그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래 미사일을 하는 것은 포물선을 그리고 날아가야 되잖아요. 포물선을 그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이게 갑자기 풀업을 하는 겁니다. 공중으로 푹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새로운 이제 소련에서 러시아에 그런 예.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미사일을 또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국판 북한판 그 에이테킴스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파괴력이 굉장히 큰 그런 또 미사일도 개발하고 그래서 그 김정은 위원장 2019년 20년도에 군사 활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나올 때 그런 무기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군사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이제 네. 인공위성 발사와도 관련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발사 때문에 지난 4월달, 5월달 네. 계속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를 방문했었고요.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해서 볼 만한 거는 북한이 지금 그 군사발전 5개년 계획을 2021년도에 수립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가 3년 차거든요. 그래서 3년 차까지 5년 차까지 계속 북한이 뭐 굉장히 그 ICBM이라든가 뭐 전술 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무기들을 개발하는 거를 군사 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로 지금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올해가 3년 차가 되기 때문에 되게 북한이 5개년 계획을 하면은 3년 차 때 중간 점검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군사 무기 개발 5개년 계획에 3년 차가 되는 올해 중점적으로 점검해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활동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체적으로 이제 평화 기조일 때는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바뀌는 상황이다. 좋습니다. 근데 영국의 이 보도도 좀 눈에 띄었는데 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북한의 실권자를 지목을 하더라고요. 네, 영국 일간 더 타임스 일요일판 네. 썬데이 타임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봤는데요. 분석의 깊이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김여정 부부장이 뭐 이렇게 나타났던 몇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좀 에피소드 형식으로 기사를 소개한 것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후기자 책에 또 중심으로 해서 네. 김여정 부부장이 뭐 사실상 후기자가 되는 거 아니냐 네. 또는 뭐 김여정 부부장은 후기자가 안 될 거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심지어 뭐 엘리자베스 시절에 뭐 비극 뭐 복수극 뭐 네. 이런 비슷한 뭔가 흥미 위주로 결론을 맞을 거다. 물론 네. 이제 뭐 영국에서 한 거니까 엘리자베스 시대에 뭐 셰익스피어의 여러 가지 비극들이 그때 유행을 했으니까 그거를 뭐 비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이 못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더 타임즈에서 한 거죠. 영국의 더 타임즈에서 이렇게 깊이 있는 분석을 못 할까 약간 좀 실망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을까 그런 기대도 잔뜩 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후계 구도는 항상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고 네. 한번 그다음 누구 김정은 다음에 누구냐 네. 이걸 좀 보고 있는데 아들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이거부터 해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김여정이 이게 또 주목을 받아가지고 외신에서 네. 받지만은 그다지 뭐 깊이는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네. 오히려 좀 더 주목해야 된다면은 네. 저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일단은 김여정과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김여정의 역할이 뭔가 현재 네. 김여정이 뭐 실권자다, 뭐 이인자다 이렇게 지금 더 타임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김여정의 역할이 뭔가 하는 점입니다. 대외 스피커 아니에요? 그 느낌이. 그렇죠. 예, 예. 대외 스피커인데 주로 이제 공격. 대남 예. 그리고 대미 음. 뭐 이런 주로 외교 공격수. 통일과 관련된 그런 공격수죠. 네.
그런데 그 김여정이 그런 발언을 할 때는 그러니까 외교와 통일 문제라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거는 대통령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되게 통일 관련된 대남 정책이나 네. 또는 대미 정책을 할 때는 이거는 북한의 국가 차원에서 최고 지도자의 업무입니다. 그러면은 그렇네요. 김여정은 되게 그런 공격적인 발언을 할 때 최고 지도자의 위임을 받아서라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외교와 대남 문제에 네. 있어서 김여정이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서 김정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김여정의 실제 직책과 김여정이 이런 역할 네. 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또 따져봐야죠. 어. 근데 김여정의 실제 직책은 현재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네. 북한 노동당의 선전선동부 부부장 정도. 그럼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면은 이제 직급상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차관급인데, 차관급. 예, 부부장 노동당 부부장이 차관급이지만은 권한은 실제로는 더 셉니다. 우리나라 차관급보다는 권한은 훨씬 더 셉니다. 그런데 이 노동당의 선전선동부라는 게 주로 간단히 말하자면 뭐 언론이라든가 그렇죠. 예, 이런 거 네, 관련된 네. 부서 이름이. 그런 부서이죠 실제로. 네. 물론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 선전선동의 중요성은 뭐 도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하면서 대남 메시지와 대미 메시지를 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는 그 타이틀이 안 맞는 거죠. 네. 그러면은 김여정은 공식 직책은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만은 네. 북한 내부에서 노동당 내부에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또 다른 역할을 김여정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백두혈통이니까 네. 김정은의 여동생이니까 김정은이 김여정한테 야 네가 미국 북한 뭐 비난하는 거 네 뭐 말빨 굉장히 세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네. 이렇게 뭐 그때그때 위임해서 하는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역할을 전담 받아가지고 그렇게 특화가 되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김정은 시대의 특징은 김정일 시대와는 굉장히 다르게 나름대로 이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김정일 시대 때는 뭐 노동당 규약에 네. 따라서 회의체가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 정해진 그 규정대로 회의체는 회의체대로 다 운영을 하고 가급적 그런 시스템대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김정은 시대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여정은 노동당 내부에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파악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뭔가 어떤 대남 정책이라든가 어떤 대미 정책 우리로 네. 말하자면 굳이 비교하자면은 우리의 무슨 NSC 같은 그런 데서 김여정이 무슨 역할을 맡고 있는 걸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타임즈 같은 유수의 그 권위 있는 네. 어떤 매체를 한다면은 영국의 뭐 대사관도 있고 북한 대사관도 있고 그러니까 유럽의 여러 채널들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그렇죠. 북한의 김여정의 그런 직책이 뭔가 어떤 네.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김여정이 그러한 대남 대미 발언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2021년도에 그 북한의 노동당 당대회를 하면서 노동당 규약을 바꿨습니다. 노동당 규약을 바꾸면서 거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노동당의 김정은이 총비서고 노동당의 제1비서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1비서는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1비서가 누군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1비서를 임명했는지 임명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제 한때 그 노동당 당규가 개정을 할 때 그 제1비서가 김여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또 추정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뭐 지금 역할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제1비서가 누군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족관계 같은 것들이 자꾸 이제 가십성으로 막 다뤄지고 있지만 가족관계 같은 게 북한은 이제 백두혈통이 사실상 통치하는 체제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요. 네. 이 가족관계를 그냥 흥미주로 분석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행사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뭘 하고 있는지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네. 가족관계 특징을 조금 더 분석을 했으면은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기대에는 못 미치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더 타임스에 좀 항의 좀 대신 좀 해주시고. 아니 뭐 더타임스에 항의 안 하고 제가 그걸 분석을 해서 다음에 한번 언젠가 한번 뭐 알겠습니다.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방송에서도 말씀 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할 것 같고요.